트럼프가 핵시설을 노리고 스텔스기 수백 대를 쏟아부었을 때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석유였죠. 유가를 낮추려던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은 정반대로 폭발했습니다. 2025년 초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보스만 제거하면 원인은 우리 것이라는 베네수엘라식 공식이었죠. 그러나 이란은 머리를 자르면 두 개가 돋아나는 히드라였고 뒤에는 중국이라는 숨은 보스가 있었습니다. 오만한 계산이 종교와 광기 앞에서 어떻게 박살났는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몇 주간 중동의 하늘은 전쟁터였습니다. 미군의 스텔스 폭격기와 이스라엘 공군기가 이란 전역을 강타했고 폭격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송출됐습니다. CNN부터 BBC까지 언론은 하나같이 같은 프레임을 내놓았습니다. 이란의 위험천만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정의로운 선제 타격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진짜 핵탄두를 수십 개 보유하고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쏘아대는 북한에는 왜 대화 테이블을 차리려 하면서 아직 우라늄 농축조차 완성하지 못한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암살하려 드는 걸까요? 핵무기의 실제 위협도로만 따지면 북한이 훨씬 급박한 상황인데 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핵은 그저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진짜 주인공은 석유였습니다. 세계 3위 원유 매장량을 가진 이란의 지하자원,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면 글로벌 유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와 네타냐후 정부는 각자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중동 5일 패권이라는 해법을 찾았습니다. 트럼프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자 미국 중산층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고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죠. 네타냐후는 더 절박했습니다. 부패 스캔들로 인한 사법 리스크와 지지율 급락으로 권력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두 정상은 백악관 집무실과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같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 계산은 이랬습니다. 반미 정권의 지도부만 정밀 타격으로 제거하면 독재에 지친 이란 시민들이 환호하며 친미 정권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이란의 원유는 우리 것이 되고 유가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지지율은 오른다.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처럼 보였습니다.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 엑셀 시트였죠. 그 계산은 과거 베네수엘라에서 시도했던 공식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은 엑셀 시트가 아니었고 이란은 숫자로 계산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400년 역사를 가진 시아파 신정국가 이란은 미국이 상상했던 베네수엘라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간과한 순간 미국의 계산기는 오작동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착각한 가장 큰 지점은 이란을 단순한 독재 국가로 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독재자 한 명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서기 680년 카르발라 전투에서 시작된 시아파 순교 서사가 국가 시스템 전체에 뿌리내린 신정 국가였습니다. 테헤란 중심부에는 최고 지도자가 있지만 그 아래로는 혁명 수비대, 바시즈 민병대, 각 지역의 성직자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각각 구청장을 두듯 이란의 31개 주는 각각 종교 지도자와 군 사령관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죠. 한 명을 제거해도 시스템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형이었습니다. 이란은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거대한 땅덩어리입니다. 그것도 평평한 사막이 아닙니다. 자그로스 산맥과 엘브르즈 산맥이 국토를 가로지르며 천연 요새를 만들고 있죠. 미군이 과거 점령했던 이라크는 대부분 평지였습니다. 탱크가 굴러가기 좋은 사막 지형이었죠. 하지만 이란은 다릅니다. 공중 폭격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습니다. 결국 땅을 점령하려면 보병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9%가 지상군 파병을 반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천 명의 미군이 죽는 걸 지켜본 미국인들은 더 이상 중동의 늪에 자식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지상군 없는 승리는 불가능했고 대리전 카드마저 동맹국과 민족 감정이라는 지뢰밭이었습니다. 미국의 계산기에는 지형도
역사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지형과 역사라는 벽 앞에 계산기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오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스만 잡으면 끝이라는 환상이 시작됐죠.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그린 시나리오는 명쾌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핵심 혁명수비대 지휘관 몇 명만 정밀 타격으로 제거하면 이란 체제는 무너진다. 마치 체스에서 킹을 잡으면 게임이 끝나는 것처럼 간단한 계산이었죠. 이 공식에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였습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경제 제재를 쏟아붓고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승인하며 정권 교체를 시도했죠.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친미 정권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마두로는 버텼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미국의 개입을 외세의 침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쿠바와 러시아, 중국이 뒤에서 마두로 정권을 지원했죠. 미국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실패를 학습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재선 캠페인 일정에 쫓기고 있었고 네타냐후는 법정 출석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죠. 정치적 조급함이 전략적 학습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이란에 똑같은 공식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2024년 말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는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동선을 추적했고 미 중앙정보국 CIA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측근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스텔스 폭격기 B2는 테헤란 인근의 군사시설을 타격했고 특수부대는 핵심 인물들의 차량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미국이 그린 그림은 이랬습니다. 지도부가 무너지면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2022년 히잡 시위 때처럼 젊은이들이 독재 타도를 외칠 것이다. 그러면 군부의 온건파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친서방 임시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새 정부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석유 수출을 재개할 것이다. 그러면 국제 유가는 떨어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잡힌다. 계산기 위에서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극대화되는 전략이었죠. 지상군 수십만 명을 보낼 필요도 없고 수년간 전쟁을 끌 필요도 없습니다. 며칠간의 정밀 타격과 몇 주간의 혼란만 견디면 이란의 원유는 미국의 통제 아래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가 아니었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개인 독재 체제였지만 이란은 종교와 군부가 얽힌 닫힌 구조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란인들이 외세의 개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계산이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이란의 반응은 미국의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새벽 미군의 정밀 유도 미사일이 테헤란 북부의 한 저택을 강타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부사령관이 잠들어 있던 곳이었죠. CNN은 실시간으로 작전 성공을 타전했고 백악관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테러 지원 세력의 핵심 인물을 제거했다. 미국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뒤 테헤란 거리의 풍경은 미국의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독재 타도를 외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죽음을 일하는 구호가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평소 정부를 비판하던 대학생들, SNS에서 히잡 강제를 반대하던 여성들, 경제난에 불만을 품었던 상인들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하나가 됐습니다. 아니, 이란 국기였죠. 외부의 공격 앞에서 내부의 균열은 순식간에 봉합됐습니다. 이란은 뱀이 아니라 히드라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머리를 자르면 두 개가 돋아나는 괴물 말입니다. 부사령관이 죽자 그 밑에서 대기하던 강경파 3명이 즉각 승진했습니다. 그들은 전임자보다 더 젊고 더 과격했습니다. 협상 따위엔 관심이 없었죠. 이스라엘이 이미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024년 가을,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최고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가자 지구에서 사살했습니다. 뒤이어 헤즈볼라의 하산 나스랄라도 베이루트 공습으로 제거했죠. 이스라엘은 조직의 뇌를 제거했다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두 조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졌습니다. 하마스는 지휘 체계를 완전히 분산시켰고 각 지역 사령관들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젊은 강경파들이 장악하며 이란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했죠. 머리를 자르자 정말로 두 개가 도단한 겁니다. 미국이 간과한 건 1400년 묵은 순교 서사였습니다. 시아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카르발라에서 순교한 이맘 후세인의 후예라는 정체성이 DNA에 박혀있죠. 지도자가 미국 폭탄에 죽는 순간 그는 독재자에서 순교자로 신격화됩니다. 테헤란 거리 곳곳에 죽은 부사령관의 초상화가 걸렸습니다. 그는 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다 순교했다는 플래카드가 나붙었습니다. 장례식에는 100만 명이 모였고 SNS에는 복수를 맹세하는 게시물이 범람했습니다. 미국의 폭탄은 이란을 약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철옹성으로 만들어버렸죠. 엑셀시트에는 이런 변수가 없었습니다. 종교, 역사, 집단 기억,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미국의 계산기는 이란이라는 현실 앞에서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미국의 계산기에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버그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면 무릎을 꿇을 거라 믿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최대 압박 정책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고 은행 거래를 막고 달러 결제망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전략이었죠. 실제로 효과는 있었습니다. 2018년 하루 250러를 수출하던 이란의 원유는 2020년 하루 40만 변까지 급감했습니다. 이란 화폐 리알의 가치는 3분의 1로 폭락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테헤란 거리에서는 빵이 없다는 시위가 터져나왔죠. 미국은 곧 항복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버텼습니다. 비밀은 중국이었습니다. 2021년 3월, 이란과 중국은 25년 기간의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협력 문서였지만 실제 내용은 달랐습니다. 이란은 중국의 원유를 시장가의 절반 가격에 팔고 중국은 그 대가로 이란의 항만과 도로를 건설하며 첨단 기술을 넘겨주는 거래였죠.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4년 기준 이란은 하루 약 90만 배럴의 원유를 중국으로 밀수출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망을 뚫고 유조선들은 선박 추적 장치를 끄고 밤바다를 건넜습니다. 중국 동부 산둥성의 독립정유사들은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사들였고 베이징 당국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돈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군사기술까지 제공했습니다. 2024년 여름, 이란은 중국제 정찰 위성 호다 1호를 궤도에 올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란이 자체 개발했다고 발표했지만 핵심 부품과 기술은 중국에서 왔습니다. 이 위성은 페르시아만을 지나는 미 해군 항공모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었죠. 한국의 군사 전문가 조한범 박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중국 위성이 미 항공모함의 움직임을 다 보고 이란에 흘려주고 있습니다. 미군이 어디서 출발해 어디로 가는지 이란은 실시간으로 압니다. 정보 우위를 자랑하던 미군이 오히려 감시당하는 역설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이 자본주의 논리로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 믿었던 이란은 뒤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석유를 팔아 달러를 벌고 그 달러로 무기를 사는 전통적인 경로는 막혔지만 석유를 위안화로 팔고 그 대가로 기술과 정보를 받는 새로운 경로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제재망은 구멍이 뚫렸고 그 구멍으로 중국이 스며들었습니다. 엑셀시트에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 작게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고립된 섬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유라시아 대륙의 거대한 공급망과 연결된 허브였습니다. 공습은 화려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곧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폭탄을 쏟아부어도 결국 땅을 차지하려면 보병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란 땅은 이라크와 달랐습니다. 2003년 미군이 점령했던 이라크는 대부분 평평한 사막이었습니다. 탱크가 굴러가기 좋은 지형이었죠. 하지만 이란은 국토의 절반이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자그로스 산맥과 엘브르즈 산맥이 천연 요새를 만들고 있고 그 안에는 혁명 수비대가 40년간 구축한 지하 벙커와 터널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미군 합참은 이란 지상전에 필요한 병력을 최소 5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베트남전 수준의 대규모 파병이었죠. 하지만 미국 국민은 달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59%가 지상군 파병을 반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이라크에서 8년을 싸우며 수천 명의 젊은이가 관에 담겨 돌아오는 걸 지켜본 미국인들은 더 이상 중동의 늪에 자식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상군 없이는 이란을 점령할 수 없고 지상군을 보내면 재선은 물 건너갑니다. 백악관 참모들은 대안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대리전이었습니다. 이란 내부의 쿠르드족 반군에게 무기를 대주면 어떨까요? 이란 북서부에는 약 1,000만 명의 쿠르드족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5분의 1 규모죠. 이들 중 일부는 테헤란 중앙정부에 불만을 품고 무장투쟁을 벌여왔습니다. CIA는 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최신 대전차 미사일과 통신 장비를 제공하며 이란 정부군을 공격하라고 부추겼죠. 하지만 이 카드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됐습니다. 첫째, 쿠르드족 무장은 나토 동맹국 터키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터키는 자국 내 쿠르드 분리주의 운동을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쿠르드족을 무장시키는 순간 그 무기는 언젠가 터키 국경을 넘을 수 있었죠. 앙카라는 격렬히 반발했고 나토 내부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둘째, 이란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정부를 비판하던 이란 지식인들조차 외세가 우리 땅을 분열시키려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19세기 영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쪼개려 했던 기억, 20세기 미국이 쿠데타로 정권을 바꿨던 기억이 되살아났죠. 우리 땅을 지키자는 구호 아래 페르시아인, 아제르인, 쿠르드인이 오히려 결집했습니다. 미국의 계산기는 또다시 빗나갔습니다. 분열시키려던 전략이 통합을 낳았고 동맹을 지키려던 노력이 동맹을 흔들었습니다. 엑셀 시트에는 역사도, 민족 감정도, 동맹의 속내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모래바람 속에서 계산기는 계속 오작동했습니다. 미국의 전쟁 방식은 항상 같습니다. 너는 죽고 나는 안전하게 살자입니다. 걸프전 때도, 아프가니스탄 때도, 이라크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늘 높이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바다 저편에서 미사일을 쏘고 드론으로 표적을 제거합니다. 미군 사상자는 최소화하고 적의 피해는 극대화하는 비대칭 전쟁이었습니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미군에게 이란은 정면으로 맞설 수 없습니다. 공군력으로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 해군력도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란은 아예 다른 게임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너 죽고 나 죽자였습니다. 이란이 쥔 마지막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이 좁은 물길은 폭이 가장 좁은 곳이 겨우 33km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강남역까지 거리보다 짧죠. 그런데 이 좁은 해협으로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지나갑니다. 하루 평균 2천만 배럴이 이곳을 통과해 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미 시나리오를 준비해뒀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공격을 가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뿌리는 겁니다. 수심이 얕은 해협 특성상 기뢰 몇백 개만 살포해도 대형 유조선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미 해군이 기뢰를 제거하려면 최소 수주가 걸리고 그 사이 글로벌 석유 공급망은 마비됩니다. 2024년 12월, 이란은 실제로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고속정 수십 척으로 상선을 포위하는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를 코너로 몰면 이 해협을 닫아버리겠다. 경제학자들은 즉각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한 달간 봉쇄되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최소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100달러를 예측하는 비관론자들도 있었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배럴당 120달러를 찍으며 전 세계가 휘청거렸는데 그보다 훨씬 심각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아이러니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는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란의 원유를 통제해 공급량을 늘리고 배럴당 가격을 10에서 20달러 낮춰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정작 전쟁이 본격화되면 유가는 폭등합니다.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란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입니다. 이기지 못해도 상관없다. 너도 같이 무너뜨리면 된다. 첨단 무기와 압도적 화력으로 승리하는 미국식 전쟁 공식이 통하지 않는 지점이었습니다. 미국은 계산기를 들고 왔지만 이란은 자폭 스위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테헤란 거리에서는
순교는 영광이라는 포스터가 나붙었습니다. 1400년 묵은 시아파 서사가 21 세비 지정학 무기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엑셀 시트로는 계산할 수 없는 광기 앞에서 미국의 오만한 계획은 완전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엑셀 시트 위에서는 완벽했습니다. 보스를 제거하면 석유가 나오고 유가가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지지율이 오릅니다.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계산이었죠. 하지만 실전은 달랐습니다. 미국이 간과한 첫 번째는 히드라였습니다. 이란은 독재자 한 명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1400년 묵은 순교 서사로 단단히 결속된 신정 국가였습니다. 머리를 자르자 두 개가 돋아났고 외부의 공격은 오히려 내부를 결집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지형이었습니다. 평평한 사막이 아니라 험준한 산악지대. 공습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는데 지상군을 보낼 정치적 여력은 없었습니다. 쿠르드족 카드는 동맹국 터키를 적으로 돌렸고 이란인들을 더욱 단결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로 목을 조르는 동안 중국은 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아줬습니다. 석유는 헐값에 사주고 위성 정보와 무기 기술은 몰래 넘겨줬습니다. 자본주의 논리로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코너에 몰린 이란이 쥔 자폭 스위치. 너 죽고 나 살자던 미국의 전법이 너 죽고 나 죽자는 광기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유가를 10달러 낮추려다 200달러를 돌파하게 생긴 완벽한 전략적 자해였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국제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300원을 돌파했고 경유는 2,100원에 육박합니다. 정유주는 급등했지만 대부분의 산업주는 폭락했습니다. 물류 비용이 치솟으며 기업 이익이 증발했기 때문이죠. 청구서는 결국 엉뚱한 곳으로 날아왔습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두드린 계산기의 대가를 지불하는 건 테헤란도 워싱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서민들의 지갑이었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치솟는 배달비와 원자재 값에 신음했고 직장인들은 월급의 더 많은 부분을 주유소에 갖다 바쳤습니다. 정치꾼들의 오만한 엑셀 계산기가 종교와 지형과 역사라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이번 사태는 냉혹하게 보여줬습니다. 첨단 무기와 자본주의 논리로 무장한 가상 스펙이 광기와 맹신이라는 실전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21세기 지정학의 민낯인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원유의 거의 전량을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 경제는 즉각 타격을 받습니다. 에너지 대란과 증시 폭락의 공포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